네, 매주 금요일에는 양김시대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 의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의 마무리. 네. 양김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네. 좋아. 네, 자 갤럽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거보다 근데 저거부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더 착한 보험부터 하고 갤럽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이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차마 민망해서 꺼내지 못한 그 단어를.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1644에 1236. 저거 하고 갤럽 해야죠. 야, 진짜 훌륭하십니다. 아니, 김종대 의원님 뒤에 있어서 안 보이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쪽 거 읽으시면 돼요. 그래요? 뭐 하나 놓으세요. 예, 빈자리가 곧 채워집니다. 예. 자, 갤럽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9% 긍정평가, 부정평가 72로 전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7, 인천 경기 16, 대전 충청 24, 광주 전라 7, 대구 경부 40, 부울경 22. 긍정평가 전반적으로 부정평가보다 매우 낮습니다. 부정평가를 살펴보면요, 역시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광주 전라가 88%로 가장 높고, 그리고 서울이 76%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 지역 고르게 대구 경북 포함해서 부정평가가 상당히 우세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대별로는요, 전주에는 20대가 6%를 찍었는데 이번 주에는 30대가 8% 단자리가 나왔습니다. 20대 10%, 40대 11%, 50대는 15, 60대 33, 70대 이상 42. 예, 그리고 전 세대 고르게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물론 70대 이상만 42대 43으로 상당히 비슷한 양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정치 성향별로 보겠습니다. 중도 16%고요. 부정평가 역시 다 우세합니다. 자, 부정평가 사유 보겠습니다. 경제, 민생, 물가 15%로 1위 차지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5주 만에 지금 2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12% 기록했고요. 긍정평가 외교 분야가 41%로 1위 차지했습니다. 대체로 이렇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부정평가 이후 1위가 바뀐 게 그러니까 계속 최근에 김건희 여사가 1위를 하다가 맞습니다. 경제 민생이 1위로 올라서고 2위로 이제 순위 바꿈을 한 거를 용산에서는 좋아할까요? 아니면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까요? 저 왠지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야, 드디어 이제 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조만간 나갈 수 있다.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는 뭐 국제 여건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저기 외부 환경 탓을 주로 하거든 이 사람들이.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럴 게 없잖아. 외부 탓을 할 게 없다고. 자기 문제라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약간 뭐 분위기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어제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25를 낮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 환율이 계속 이 정부 들어서는 1,4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고환율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맞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워낙 안 좋으니까. 네. 지금 내수나 하여튼 특히 서민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금리를 할 수 없이 내린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환율이 정해지는 요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제일 큰 거는 뭐래도 금리 차란 말이에요. 뭐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훨씬 높으니까 단적인 예로 요새 금리가 내려가면서 어느 은행을 가더라도 4%짜리 정기예금이나 뭐 이런 건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4% 주는 정기예금은 없어졌거든요. 달러 예금은 4% 이상 줍니다. 지금도.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당연히 돈값이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자를 많이 쳐주니까. 그래서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차이를 좀 줄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준금리를 내렸단 말이에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왜 고민들이 없었겠어요. 금통위원들이. 네. 근데 워낙 안 좋으니까 지금 3, 4분기에 0.5% 성장은 나올 줄 알았는데 0.1 찍었었잖아요. 네. 그 전엔 마이너스였어요. 지금 4, 4분기에 마이너스 찍을 가능성이 꽤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근데 아, 지금 그럼 그 충격이 그러다 보니까 네. 그 5주 동안 1위를 차지한 김건희 문제를 뚫고 이제 드디어 경제 그러니까 오랜만에 김건희- 경제 1위 김건희 문제가 내려간 게 아니라 경제가 뚫고 올라온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지. 지금 뭐 계속 뭐 관세 폭탄에 그리고 음. 말씀하신 대로 2008년 금융위기에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2달 연속 이렇게 금리를 내린 것은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나온 조간 보도를 종합하면 내년도에 이제 경제 성장 1%대로. 1%대 그 2026년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거니까 그야말로 저성장의 늪에서 민생 경기는 바닥을 긁고 있고 서민들은 진짜 아우성이거든요. 그리고 그 앞서 그 광화문에 유명한 청진옥이라는 해장국집 있지 않습니까? 아, 좀 많이 갑니다. 9시에 문을 닫는데요. 9시 반에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이 없더라고.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봤는데, 광화문 집회 네. 끝나고도 먹으러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이네. 예, 진짜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이대 앞에 갔는데 9시인데 밥 먹을 데가 없어요. 다 문 닫아가지고. 그리고 의원님 지난번에 그 남대문 시장 예. 떡집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나갔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그 말씀 해주셔서 너무 자신들 자영업자들의 입장이 잘 다 반영이 아, 예, 됐다 예. 이런 시민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대통령은 무슨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대통령은 골프의 지금 진심인가? 저기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 경제를. 어머나. 거기다 4대 개혁했지, 수출 뭐 좋다 그래야지,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지난번 발언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전에는 자화자찬이 더 심했고.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도 경제 사이즈면은 경제는 누구보다도 사실은 경제인들이 이끄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서는 정부 뭐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이제 경제를 어느 쪽으로 방향 설정도 하고 끌고 나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경제인들이 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줄기는 정치에서 타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른바 빅딜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빅딜.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구조 조정을 인위적으로 한 거죠. 네. 지금도 뭐가 필요하냐면 화학 업종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물량 공세로 나오고 중국은 하여튼 어느 업종에 진입을 하면 그 업종을 초토화시켜요. 물량 공사 거의 뭐 6.25 때 인해 전술 비슷하게 싼 가격으로 물량 공세를 퍼부으면서 다른 나라의 업체들을 그냥 말려 죽인다고요. 근데 지금 화학 업종이 그 범용 제품인 에틸렌 가격이 중국의 저가 공세 때문에 너무 떨어져 갖고 다들 적자를 보고 힘든데 이럴 때 정부가 이른바 가름말 터줘야 돼요. 타줘야 돼요. 이렇게 구조조정을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근데 일단 그런 정치의 역할이 지금 제로고 그 해방 안 놀면 다행인데 가끔 해방 노는 거 외에 도와주는 건 없거든. 네. 그리고 경제계 쪽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이게 재벌이 3세, 4세로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이 기존에 물려받을 재산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세금으로 많이 안 뺏기고 조금만 뺏기고 이 물려받거나 물려줄까 걱정이 1순위예요.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뭐를 개척을 해갖고 파일을 키우는 데에 대한 관심보다는 1세대는 그랬는데. 네. 어떻게 하면 세금 적게 내고 어떻게 돌려서 우회적으로 요걸 안전하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물려받을까 물려줄까 이러니 경제가 뭐가 잘 되는 그러니까 턱이 맨날 없어요. 인수합병 해가지고 지분 늘리고 뭐 그러니까요. 온갖 비리는 전부 승계와 관련돼 있어요. 맞아요. 예. 사실 기업회계는 이제 투명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리나
회계 부정이 발생하는 건 대부분 승계.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걸 하려니까 지배 구조를 왜곡시켜야 되고. 네. 아, 이게 연이어 저 코리안 어쨌든 리스크가 뭐,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 뭐 반드시 한다고 하니까 뭐 그건 경제 상황은 좀 저희가 네. 다양하게 지켜보도록 하고 한동훈 대표가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예, 날씨도 추운데 기준금리가 인하가 돼서 환영한다.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대출금리 인하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일방적으로 환영할 일은 전혀 아닌데 사실은 걱정되는 측면도 네. 큰데 예. 할 수 없이 오죽하면 인하한 것이거든요. 네. 저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게 아닌데 네. 조금 뭐 아는 게 없어요. 하여튼 뭐 아시겠죠. 아시는 가운데 하셨을 거라고 누가 저는 믿고 써줬겠지. 싶습니다. 예. 여하튼 저희는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연일 국민의힘 내부가 난리다. 근데 핵심 중에 하나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깃발을 들어서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 12월 10일 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은데 자 김용남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분야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예. 깃발을 들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낮다. 다만 아. 협상용 내지는 휴전용으로 공포탄을 그냥 쏜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뭐 고려해봐야겠다. 아니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친 것. 그것도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그러지 뭐. 했습니다만 예. 그건 제가 보기에 협상용으로 보인다라고 협상용이다. 생각해요. 예. 아니 어떻게 보세요? 방탄용이죠. 방탄용이다. 예, 네. 단계 그건데 근데 나는 요즘 보면은 이 우리나라 세태가 있잖아. 네. 전반적으로 보면 나 혼자는 못 죽어. 폭파시켜 버릴 거야. 이런 게 일상이 됐어요. 네. 명태균 그렇죠. 이준석 대표 그렇죠. 한동훈 그렇죠. 이래 보면은 왜 나보고 굴욕하라 그래. 왜 내가 왜 지구 들어가야 돼. 왜 나만 손해봐야 돼. 이런 세태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정치가 다 그렇게 짜여진 것 같아요. 네. 아니 지금 저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가지고 측근이 그 정장식 의원인가요? 네. 나와가지고 중대 결심할 수 있다.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저 김건희 여사 뭐 고모가 참전하고 뭐 단계에 대한 어떤 그 압박이 들어오고 최고위원이 반발하고 그 연장선에서 신호를 보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면 우리도 한 칼이 있어. 네. 이렇게 그 신호를 발신한 것 같아요. 정점식 의원이 아니라 정성국 의원. 아 정성국 예, 의원. 친한계 헷갈려. 정성국 의원이 헷갈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점식 의원은 대통령하고 매우 가깝습니다. 아, 예. 친윤계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어제 뭐 약간 민주당에서는 기대를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민주당 의원들 통화를 해보니까 뭐 신의 한 수다 날짜 바꾼 거 12월 10일로 바꾼 거 너무 잘했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와서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좀 축이 흔들리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거는 아닌 것으로 좀 확인이 되는 것 그렇게까지야, 같습니다. 뭐. 예. 한동훈 대표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된 측면은 있죠. 제가 보기엔 아마 28일 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처리를 했으면 어제 만약에 했다고 하면 예. 오늘부터 이른바 작업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밀어내기 작업이 친윤계에서 밀어내기 작업을 예. 들어갔을 것 같고 예. 그런 걸 감지했기 때문에 뭐 특검법에 대해서 고려 이런 발언이 나온 건데 예. 이 12월 10일로 미뤄지면서 그 뭐랄까요 이제 약간의 휴전 분위기 내지는 휴전에 관한 언급이 있잖아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 냉각기를 가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서 오히려 본회의 의결을 조금 늦춘 게 엉뚱하게 한동훈 대표의 대표직 그 임기를 조금 연장시켜주는 역효과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친윤계에서는 어떻게든 한동훈 시대를 마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다 로열티가 강한 사람한테 예. 당 대표직 그게 그 비대위원장도 결국엔 대표직과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리더십을 좀 교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구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누구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이게 네. 대표직이 비계되면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으니까. 예, 예. 그런데 요새 보면 권성동 의원이 되게 가장 열심히 눈에 띄죠.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셔요. 뻔뻔히 예, 열심히 예. 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한동훈 대표 밀어내고 2K가 온다. 그래서 하나는 권성동이요, 하나는 권영세다. 이런 소문이 기자들 사이에서 돌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7월 23일 날 전당대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반년도 못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도 안 돼서 또 대표를 바꾸려고 작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하여간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바뀌는 정당이다 대표가.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바꾸기보다는 아직은 흔들기에 가깝다. 흔들기다. 예.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감정적 앙금의 골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깊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쫓아내지는 못하고 동거하는 게 이제 지옥문을 열어가지고 지옥문을 열었다. 하루하루가 진짜 고통스러워. 아주 고통스럽고 아니 이게 지금 이렇게 싸울 때냐는 보수 언론 사설 칼럼이 나온 게 아마 지난주였던 걸로 기억하고 네. 이번 주에도 나왔거든요. 네, 다 그만둬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그럼 더 싸우더라고. 그걸 그 사설 칼럼이 네. 나오면 아 그리고 나서 고모가 등장했어요. 고모가 등장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왜 있잖아요. 네. 양쪽이 이렇게 그 시비가 붙었는데 가운데서 이렇게 야 그만해 말리는 사람 생기면 더 동작이 커지잖아. 일로 와 하면서 그렇지.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양쪽이. 지금 예. 그래서 예. 이러다가 뭐 가족 댓글단을 넘어 가족 뭐 집회가 열리지는 않을까 싶은 상황인데 예. 이 감정의 골은요 이게 해소되거나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족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댓글이나 이 발언들을 보면 그거는 당사자의 생각이 더 이렇게 증폭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충분히 인지상정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은 완전히 5월 동주의 형국이다. 그 저기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장기 소모전의 양상에 돌입하게 되면은 네. 이건 뭐 허구한 날 이런 어떤 그 양상으로 파국만 면한 상태로 계속 가는 건데 네. 차라리 헤어지지. 차라리 이혼하지. 한 지붕 아래서 계속 싸우면서 예. 이러면서 이혼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더 괴롭다. 자식들 더 괴로워. 예. 근데 친한계 김종혁 의원이 이런 저 최고위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원 게시판 논란이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영향을 줄 거다. 이제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그 의도 섞인 발언일까요? 아니면은 근데 뭐 의원님 분석에 따르면 101명이 반대할 수도 있다. 7표밖에 그러니까 안 돼서. 김종혁 최고위원의 네. 발언의 방점은 네. 당원 게시판의 논란이 방점을 찍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걸 그만해라. 그만해라. 당원 게시판의 논란이 예. 이제 특검법 재의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네. 앞에 거를 그만해라 너희. 그럼 우리 뒤에 거 예전같이 해줄게. 예. 그러니까 앞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어떤 재의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이렇게 친한계 의원이 넘어오겠다는 생각보다는 네. 앞에 거를 여기서 그만해라. 누가 썼는지 뭐 계속 시비 걸지 말고 이걸 여기서 묻자라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게 되냐고. 유튜버들은 더 떠들고 있어. 예. 그리고 모든 뉴스가 요즘 유튜버가 1차 뉴스를 생산합니다. 네네. 그 저 IP 다 조사해 온다고. 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뿌려졌고 여기 단 게시판에 올라간 거리 똑같은 IP가 포털에 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쫙 만들어서 오면은 언론이 그거 다 받았어. 맞아요. 예. 요새는 유튜브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요. 예. 어떻게 그만두냐. 거기에다 친한하고 반한 유튜버로 갈라져서 또 싸워 지들끼리. 그런데 예. 아시다시피 대통령부터가 유튜브를 사랑하시죠. 사랑하고 예. 많이 봐.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고모가 나오고 장인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사부인들이 또 가만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정치가 뭐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시민들끼리 싸운단 말이에요. 원래 그런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한다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사회가 평화적으로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된다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은 방치를 하니까 시민들이 갈라지고 가족이 갈라져서 싸우는데 이걸 어떻게 멈춥니까? 네. 이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정말 좀 큰일인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 우려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려해서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명패만 집어넣고 기표소는 안 들어가고 이런 기괴한 방식까지 나오는 거 아닌가요? 실제 그 방법이 되겠습니까? 당이 꼴이 아니, 이게. 당이 둘 다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놓이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 정도로 하겠다 그러면 사실 당 문을 닫는 게 맞죠. 당 아니 문을 그런 모멸감을 차라리 주고 당문을 그래. 닫아라. 네. 저기 뭐냐 이거 뭐 모멸감을 시험 주고. 감독하듯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험 감독. 이건 국회 입법의 권위를 갖다 부정하는 거지 이게. 그러면서 거기서 국회의원 노릇하기도 그 치욕스럽지 그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의 원칙을 아예 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표소 누가 가냐 안 가냐를 그거는 외부에 보이니까 네. 일단 비밀 투표 그리고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하는 건데 그 원칙을 그냥 씨를 말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뭐 필요 없어. 그냥 내 마누라 감옥 안 가는 게 훨씬 중요하지. 뭐 민주주의고 아니 뭐고. 아예 5호 감시제를 해. 의원 5명당 1명 감시자를 해가지고 네, 차라리 공산당식으로 북한식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게 저기 뭐냐 기표소에 뭐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거 감시하겠다 그러면 이게 북한식 5호 담당제지 이게 뭐예요? 이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수 정당 안에도 과거에 남원정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야 이건 아니잖아라고 누군가는 깃발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분이 하나도 없으세요. 안 보이죠? 예. 그러니까 금년 4월 총선에 몇몇 그래도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조용해요. 그러니까요. 너무 아무 조용해. 아무 얘기도 못해 지금. 예. 그래서 이게 깃발을 드는 거는 어느 정도의 용기가 필요한데 그 정도 수준은 안 되는 것 같다. 그리고 뭐 아니 무섭기야 무섭죠. 워낙 뭐 성정은 알려져 있으니까 예. 무서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맨파워가 너무 떨어진다. 국힘. 네. 저래 갖고는 안 된다. 지금 솔직히 수권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저거는 뭐 앞으로 이제 다음에 뭐 야당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만 한 텀이 아니고 10년은 야당할 각오를 하고 인적 구성을 근본부터 바꿔야 다음에 기회가 와서 수권정당 이제 여당이 다시 됐을 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제대로 하지. 지금 상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뭐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지난번 대선에서 급하다고 후보를 빌려온 거죠. 네. 급하게 빌려와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후보도 준비 안 돼 있고 이쪽은 그동안 바닥을 다지고 실력을 키울 어떤 시간적 여유 없이 그냥 갑자기 또 여당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정 난맥상을 겪고 있는 건데 국힘은 근본적인 그 개혁이란 말은 너무 약한 것 같고 네. 뭐라고 해야 되나 아예 그냥 죽었다 새로 태어나야 되는 좀 그런 재탄생의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네. 이럴 때는 분연히 누가 깃발을 들고 이래서 한번 우렁찬 목소리로 말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정치가 어려워졌냐. 네. 언제부터 여당이 대통령 신견 잡기나 챙기고 일가족 그 방탄 조직으로 전락했냐. 이렇게 하면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결집하는 플랫폼으로서 네, 예. 우리 공당의 기능은 과연 제대로 지켜지고 있고 여당의 품격은 있는 거냐 이렇게 한번 탁 질러버리고 네. 그렇게 하면서 정치를 그만둔다는 각오로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좀 이런 기백이 넘치는 하나의 어떤 흐름만 있으면은 또 사람들이 박수치고 달려들거든요. 네. 왜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정치다운 어떤 그 기백, 네. 용기 이런 거 한두 사람만 있어도 사실은 거지 맨날 단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당무감사를 한 해만이 아니 이런 논리 해가지고 그냥 대가리 쳐박고 싸운다.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중요한 거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의 부인을 지키기 위해서 올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리고 그밖에 다른 거에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는 상황인 거고. 네. 근데 누구 하나 제대로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 뭐 두려움과 공표가 뭐 그분의 성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본인에게도 다가올지 모르는 어떤 캐비넷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 이런 게 이제 정설로 있고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어제 상설특검법을 발의를 해서 일종의 그 살라미 전술로 이슈를 좀 뭐라 그럴까 타격을 해보겠다라는 전략 전술을 세운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삼부토건 관련된 건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삼부토건 주식 시황표를 딱 이렇게 휴대폰으로 들어 보이면서 주가 조작이다 이렇게 나섰어요. 우리 또 삼부토건 하면 전문가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왜 휴대폰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 꺼냈을까요? 아니 올 여름에 우리가 열심히 그렇습니다. 얘기했던 바로 그 내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취재편의점 보셨나? 이종호 씨를 비롯한 멋쟁 해병 단톡방에서 이종호 씨가 내일 3부 체크하고 네. 한 게 작년 2023년 5월 14일 톡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일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주식 개장하고 나서 보니까 5월 15일이 앞뒤로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른바 단기 저점이었어요. 주가가 단기 저점. 네. 1,000원 정도 가는 단기 저점이었는데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뭐 루인스키 대통령 영부인이 방한해 갖고 김건희 여사하고 무슨 영부인 회담 갖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가 뭐 선도적으로 참여한 거로 나오고 삼부토건 대표가 저쪽에 폴란드에서 열렸던 것이죠. 그 포럼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포럼에 참석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러면서 2달 사이에 5배 이상으로 그렇죠.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7월 달에 그 7월 23일인가 최고점 기준으로는 5,500원이니까 5.5배가 상승했단 말이죠. 예. 그 사이에 대통령의 영부인도 움직이고 다 또 움직여. 윤석열 대통령이 폴란드 방문한 기회에 또 비밀리에 갑자기. 우크라이나 예. 전격 방문하면서 이런 몇 가지 굵직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섞이면서 쫙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워딩대로만 예쁘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네네. 예쁘게 예. 주가가 이거는요. 예. 제가 여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전이 안 섞이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주가가 예. 그리고 거래량도 폭증하잖아요. 예.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물론 이벤트가 중간에 섞였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벤트만 갖고는 못 올라가요. 주가 조작이 같이 그렇지. 결부가 돼야 그만 돈이 움직여져야. 올라가지. 예. 네. 이건 그렇죠. 누가 봐도 네, 딱 떨어지는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심각한 문제는 예.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인데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주가 조작과 같이 움직인 것밖에 안 되거든. 그렇죠. 네? 예. 거기에 계속 그 소재를 제공했으니까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사실.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 체크하고는 이런 어떤 국가적인 대행사를 이종호 씨가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명태균 씨가 김영성 공천 떨어질 거 다 알고 그렇죠. 되는 거 다 알고 예. 희한하게 이 녹취 파일은 틀림이 없어요. 이종호 씨는 국방장관 교체된다는 것도 언론보다 먼저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말을 하고 실제 2달 후에 바뀝니다. 네. 해병대에서 사성장군 발표한다 그랬는데 진짜 이듬해 4월에 발표했죠. 해병대 사성장군 그거를 네. 발표합니다. 네. 이거는 저같이 국방을 30년 이상 들여다본 사람도 불가능해요. 왜 그게 짐작이 불가능하느냐? 이게 해병대에서 사성장군이 하나 나오려면 육군에서 사성장군 하나를 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이 육군이 대군을 유지하고 네. 모든 안보의 그 국방의 그 요직이란 요직은 다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군대에서 육군이 사성장군 자리 하나를 양보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 자리를 뺏어서 해병대가 가져온다. 육군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근데 진짜 발표가 나온 거예요. 진짜 발표가. 네. 물론 실행은 안 됐지만 발표는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종호 씨는 항상 두세 달 전에 먼저 알아. 네. 먼저 알고 우리 사람 넣는다 그래. 아니 이거는 저기 명태균 씨 그 움직이는 방식하고 너무 비슷하거든.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예. 미리 다 알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3분의 1 체크하고라는 발언의 의미도 결국은 그 젤렌스키 대통령 뭐 부인 오는 거 뭐 또 가는 거 이러고 무엇보다도 그때 기획재정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발표하거든요. 패키지를. 그거를 의미했던 것 같아요. 예, 그거 발표된다는 거를. 예. 예, 그걸 의미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지금 보면 이종호와 명태균의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명태균은 구속도 시키고 검찰이 수사도 하고 있는데 이종호 씨는 공수처에서 한 번 불러서 조사하고 휴대폰 한 번 불러서 갔더니 저기 뭐냐 이미 저 뭐냐 변호인들이 자기 옛날 변호인이 둘이나 있었던 거 아니야 공수처에. 그러니까요. 그걸 모르고 김기현 변호사는 거기다가 갖다 바친 거 아니야. 공익 제보를 다 거기다 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다 준 거 이종호 아니야. 변호인한테. 그러니까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 저기 출석했는데. 네. 근데 그 전에 휴대폰을 4번 바꿉니다. 이종호 씨가. 네, 어떤 날은 하루에 2번 바꿔요. 그러면은 이런 걸 공수처가 다 보고 조치를 못한 거예요. 아니 저기 진짜 증거 무기력하다. 인멸하는 거 다 보고. 예. 그리고도 조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이 누군가의 사익에 따라서 동선을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5배, 5.5배나 뛰고 누군가는 또 그로부터 이익을 취했을 거 아닙니까? 그 관계자들이 지금 떨고 있겠죠. 들통이 그 날까봐. 부분에서 네. 이제 임성근 사단장이 전역을 한다는데 네, 전역하죠. 임성근 사단장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저기 사촌이 또 저 현직 검사죠. 검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자기 조카 동생은 2군데서 사표 만료 전화를 받았다. 근데 그 2군데가 어딘지는 얘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이유는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종호 씨 녹취 파일은 내가 사표 내는 걸 만료했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구지검에서 임성근 사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한 상태인데 예. 그리고 공수처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예.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하나씩 합쳐지는 게 뭐냐면 이 녹취록은 의외로 너무나 많은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은 자기가 이렇게 정권에 파격적인 너무나 부담될 정도의 배려를 받았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아. 처음엔 그냥 자기 피의 사실 방어를 한 거야. 근데 대통령 장관 뭐 몽땅 나서 수석까지 나서 가지고 몽땅 나서서 이렇게 큰 전쟁을 벌일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단지 어디선가 전화를 받은 겁니다. 그때 처음에 임성근 사단장은 김계한 사령관한테 사건 직후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관저대기로 들어간 거야. 네. 사단에 나오지 말라 그랬거든. 그래서 명령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단에 출근하지 말고 관저대기 명령을 하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후임 사단장을 이미 뽑아놓은 거예요. 그러는 상태에서 이거는 사의 표명을 이미 한 거기 때문에 네. 물러갈 준비하고 관저에서 짐 싸고 있었다고. 근데 어디선가 전화 받고 긴급히 망으로 휴가 신청을 하면서 네. 이 관저대기 명령이 휴가로 둔갑을 해. 소급해서. 그러면서부터 했는데 그때 누가 연락해 줬느냐인데 이게 내내 궁금했다고. 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니까 이종호 씨가 예. 자기가 사표를 만료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그러면 지금 이종호 씨와 임성근 그리고 또 자기 사촌 동생인 현직 검사 광주고검인가 예, 있는 검사 그 검사에게 전화를 보낸 데가 동일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로? 그러니까 누가 사표를 뒤집었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의혹이 네. 풀려야 돼. 나는 이종호 씨 그 삼부 토건하고 또 상설 특검이 지금 3건인데 네. 다 이종호 씨 거예요.
세 건이다. 그러네요. 예. 그 저 마약 세관, 아니 네. 세관 마약. 세관 예, 마약도. 그 사건도 사실은 뒤에 이종호 씨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저번에 상설 특검 얘기할 때 이종호 씨를 일단 집중적으로 표적화한 겁니다. 여기가 약한 골이라고 본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상설 특검 3가지 안건이 전부 이종호 씨가 관련된 건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을 압박을 가하겠다는 방향으로 보여지고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삼부 토건이나 주가나 이런 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다른 걸 갖다가 예. 예컨대 뭐 저 마약이라 이게 인사 개입 그거 예. 백혜룡 경장 징계하고 그렇죠. 조병로 경정 그거 저 치안감 승진하는 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사표 만료한 거에 대한 내막이라든가 네. 뭐 다른 거를 갖다가 불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수사를 본격화해야 되는데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3일 이내에 특검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고 미뤄둘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참 그게 법률상은 임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네, 예.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건데 네.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임명 못해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 그렇죠. 거냐.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는 고의적으로 그 해야 될 일을 방기하고 안 하는 거니까 직무유기가 성립되는 건 맞아요. 네. 뭐 직무유기인데 문제는 또 헌법상에는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무유기로 형사 기소가 되고 처벌받는 거는 퇴임 이후의 문제고 현직으로 있는 대통령이 몰라 나는 뭐 법률에 뭐라고 써 있건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하여튼 이거 하기 싫어서 안 해. 임명 안 할 거야. 이렇게 버티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어디 저 아프리카 부족 국가에서도 잘 안 일어날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럴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 맞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배째라는 얘기인데 배째라. 배째일 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직 대통령이니까. 그러니까요. 어. 그런데 나는 이럴 때 야당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배째라 그러면 배째 드릴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번에 이 저 검사 탄핵 부분도 이것도 말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부담이 되는 싸움이라고도 전 생각했지만 칼을 뽑았으면 밀어붙여야 돼요.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뭐냐. 아니 뭐 상설특검 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은 탄핵 사유에 추가해서 우리는 그 다음 수순 고려하겠다고 해놓고 네. 이제는 뭐 배수진을 쳐야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결정적인 전투죠. 이거는 그런데 뭐. 이제 그 상설특검에 대해서 아예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상설특검은 그 법상 수사기간이 2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한 차례 이제 승인을 해줘야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 연장하겠어요? 절대 안 지금 하겠죠. 우리가 임명도 안 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임명은 해놓고 수사 방해를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죠. 네. 근데 왜냐하면 아. 삼부토건 같은 문제도 지금 올 여름에 금감원에서 이상거래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말은 해놓고 아무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근데 진짜. 상설특검을 임명하더라도 거의 암묵적으로 야 협조하지 마. 협조하다 걸리면 가만 안 둬. 뭐 이런 네. 분위기가 조성되면 예. 금감원이고 증권거래소고 자료 안 보내주고 뭐 네. 이런저런 핑계 대고 없어요. 뭐 어. 정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안 보내주고 다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2달 금방 가요 이게.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네. 그러니까 버티면 2달 된다 이렇게 생각. 그리고 나서 2달 됐을 때 거봐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근데 뭐 한 달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리고 연장 안 하고 끝내. 저는 그 시나리오도 오히려 그 충분히 시나리오가 더 더 가능성이 현실적인 있어 보이는데요? 옛날 세월호 특위 같이 되는 그랬죠. 거예요. 예. 만들어놨는데 되는 일이 없잖아요. 예.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또 방해가 정치 공세를 들어가고. 하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뭐 민주당이 뭐 상설특검까지 해서 했는데 결국 혈세 낭비, 혈세 뭐 낭비했고 뭐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 낭비했고 왜 이런 거 해야 되냐 무용론 나오면서 아니, 다음부터 근데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도 물론 있겠네요. 법적으로는 이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나는 그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일단 국민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야당은. 그렇죠. 네, 예, 네. 야당은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또 부딪혀 나가는 거고 이럴 땐 국민들이 다 보고 계신다. 네, 네. 이렇게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세 가지 특검이 상설 특검이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삼부토건, 세관마약 그리고 이제 증감법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증인들에 대한 이 세 가지 특검을 이제 상설 특검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다발로 하게 되는 건가요? 법률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지금 그거는 꼭 순차적으로 해야 될 이유는 필요는 없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동시다발로 해도 된다. 네.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는 어떨지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저기 삼부 토건 같은 걸 맨 앞에 조금 중요도가 높고 네. 사실 영등포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좀 한 차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좀 늦춰도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저 국민의힘 사정을 봐가면서 살펴서 해도 되지 않을까? 네. 어.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정치권에 이제 경고음을 보내면서 좀 국정 운영의 기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정권을 좀 바꾸든지 해서 좀 나라가 편안해져야 먹고 사는 문제도 좀 해결하고 외교 문제도 좀 정상화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한 올 1년 지켜보니까 너무 지루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또 국민들은 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사실 저도 약간 저도 지쳐요. 힘들어요. 저도 지쳐요. 그러니까 주말도 없고 저들의 사실. 목적 같아. 진이 빠지길 기다리는. 아 그렇구나. 이른바. 예. 이런 대목을 한번 보시죠. 지금은 모든 문제의 연관관계를 봐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재밌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와가지고 네. 국방부 장관을 만났는데 이제 무기를 또 주는 거를 또 이제 소극적인 그러니까요. 행동을 또 예, 그건 예. 트럼프 때문인데 네. 이래가지고 칼럼들이 다 실렸어요. 네. 근데 거기서 재밌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서 줄 것처럼 하고 안 주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은 어떻게 되는 게요? 그 얘기 나왔죠. 어.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댓글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예. 그러면은- 이러다가 재건 사업에 우리 참여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예. 저기 북한군이 와서 아주 윤 대통령이 신이 났었잖아. 그래가지고 하고 그때 기사가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면 재건 지원에도 도움이 된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안 준다 그러면 이거 날라간다 이거예요. 사실은 재건 지원에 우리가 크게 지금 기댈 걸 상황이 못 돼. 미국의 그 저 뭐더라 블랙먼이라는 회사 있어요. 그 저기 블랙락인가 하는 회사가 10조 달러를 운영하는 회사인데 블랙록. 블랙락. 맞습니다. 예. 예. 거기가 지금 이 짝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재정적인 그 저기 취약성 때문에 우크라이나 농지를 30%를 팔았습니다. 그걸 사들인 데가 여기야. 그러니까 지금 다국적 자본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거덜낼 절호의 찬스예요. 그 산업 시설이라든가 농지를 갖다가 사들여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그 얘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블랙락의 경우를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거래인데요. 왜냐하면 아니. 블랙락은 주로 ETF 많이 팔고 그런 회사하고 이른바 그런 대체 투자라고 불리우는데 그런 대체 투자에는 거의 그런 거의 거래를 없죠. 잘 안 했던 거고 오히려 그거는 블랙스톤이라는 다른 다른 회사. 사모펀드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 대체 투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네. 만약에 말씀대로 블랙락에서 우크라이나 농지의 30%를 사들이는 대량 그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하면 그 회사를 보면 대단히 이례적인 거래고 그거는 블랙락이 이제 레드 핑크 회장이라고 설립자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 근데- 정부하고 어떤 얘기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블랙락에서 그런 거래를 하는 건 좀 이상한데요. 이걸 폭로한 게 로버트 F 케네디예요. 아 예. 아, 최근에 그 사람이 X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 바이든이 미사일을 줬잖아요. 네.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는데 이걸 까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를 이유를 댔어요. 첫째는 군산복합체 음모다. 이거는 저 나중에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시키면 미국 무기 사게 돼 있다. 근데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재산을 내놓았고 저기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블랙락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농지 얘기가 거기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건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거는데. 그거는. 그래서 이게 군산복합체하고 이 월가의 음모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게 지금 저기 뭐 해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그 미국의 컨설팅 회사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 가가지고 재건 지원 이후에 하는데 네. 그 돈을 지금 뽑아내려고 난리예요. 이거 한 1,000조 원 이상 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 돈 없는 나라들 이걸 뭐 펀드들 조성하고 뭐 벌써부터 이 움직임인데 네. 우리가 여기에 재건 지원을 들어간다? 그것도 삼부토건 같이 비실비실한 회사가?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지. 무기 지원을 왕창 해주는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달라지죠. 이러면 한국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중간에 끼어버렸는데 이 무기 지원 문제를 재건 지원 사업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관찰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안 주더라도 방어 무기 정도는 줄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런 쪽으로 길을 뜨는데 때마침 천국 미사일이라고 그걸 제일 갖고 싶대.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그 요격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민간인이 죽어나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명분을 만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방어해준 도시에 나중에 재건 지원까지 보는 이런 거 지금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들. 근데 2022년 보도를 보면 젤렌스키가 블랙록하고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협력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보도는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사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얼마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뭐 지금까지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하튼 제가 보기에는 오늘 뭐 국제까지 다양하게 경제부터 국제까지 오늘 다양하게 양김시대에서 살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권에 대한 신뢰나 이제 신망이 점점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발상이 좀 필요한 정치에서도 좀 새로운 상상, 정치적 상상력이 좀 필요한 이런 단계로 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되게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요? 네. 아니에요. 오늘 아니에요? 김 의원님이 좀 김 의원님 하실까요? 많이 네. 커버해 주셔야. 사실은 지금 정기국회 거의 막바지잖아요. 네. 이제 12월 12일 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을 끝으로 정기국회는 끝나고 뭐 물론 임시국회 또 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그 올 연말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은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 뭐 정치 싸움 말고 제가 보기엔 상법 개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맞서는 개정을 막으려는 세력이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뿐만이 아니고 더 센 세력들이 있어요 뒤에. 그러니까 네. 총력전을 하더라고. 여기가 정말 총력전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론이 다 동원이 돼서 네. 지금 상법 개정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맞아요. 연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지금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만 앞으로 그래도 좀 희망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의 가장 큰 갈림길에 선 상황에서 그 신호탄은 상법 개정이 되느냐 아니면 그렇죠. 정말 적들의 방해로 좌절되느냐. 그래서 눈여겨 꼭 보셔야 된다. 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 반드시 처리하겠다. 상법 개정되면 코스피 4천도 가능하다. 5천도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5천도 가능하다. 네, 이렇게까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렇죠. 코리아 네. 리스크가 제거되니까 네. 예, 생각만 해도 대법원도 찬성했어요. 찬성 의견 냈는데 지금 저기 대법원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재벌 오너들이 이렇게 다들 반대를 해가지고 재벌이 대법원까지 네. 때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는 산업자본의 힘이 너무 세요. 맞아요. 예. 뭐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힘을 갖고 있어서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엉뚱한 얘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MBK가 고려아연을 인수하게 되면 네. 금융자본의 뭐 산업 침탈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모르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워낙 관치금융이 세기 때문에 금융자본은 힘이 약해요. 네. 미국은 오히려 금융자본 쪽이 산업자본보다 네. 더 세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금융자본의 힘이라는 건 정말 미비하고
산업 자본이 너무 세서 그치, 이 힘을 자금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 나가느냐가 관건인데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뭐 이 부분도 다음 주에 조금 더 쪼개서 설명을 오랜만에 좀 할 수 경제 있는 공부할 만하네.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